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댁이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댁은 매번 드라마보다 더 생생한 전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TV 속 드라마와 다른 점은 이곳은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셋째 며느리입니다. 막내 아들인 민석과 결혼하여 이 집에 들어왔고 제 역할은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하기 시작하면 얼른 나서서 불씨를 끄고 싸움이 번지기 전에 은근히 화제를 돌리는 시기였습니다. 이 집의 구성은 단출한 편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하지만 이 전장의 중심엔 언제나 그 둘이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 하영, 둘째 며느리 미영. 두 사람은 동갑이며 모두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끝을 놓지 않으며 양보도 없습니다. 공손한 말투 속에 날선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 두 사람이 닮은 점은 그거 하나겠네요. 서로를 이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요. 이 둘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처음 이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잘 어울리면 되겠지. 요즘 시대의 며느리 역할이 뭐 그렇게 크겠어?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속은 복잡다단한 서열과 암묵적 규칙이 존재하는 작은 사회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날은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긴장했고 민석 오빠는 옆에서 편하게 하라고 말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시댁에서 편하게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지요. 다행히 시댁 분위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전쟁은 음식이 상에 올라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전쟁터 같은 시댁에서 살아남으며 두 형님들과 함께 울고 웃고 결국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평화롭기만 한 가족이 지루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드라마 같은 현실 이야기가 분명 재미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첫째 며느리인 하영 형님은 이 집안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모범적인 모습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 기대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단정한 외모와 흐트러짐 없는 말투 그리고 무언의 압박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형님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군인의 자세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하영 형님의 아버님은 장성 출신의 군인이셨고 가정에서도 군대처럼 생활 규율을 세워놓고 아이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침구 정리, 식사 전 감사 인사, 하루 일과 점검. 하영 형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레 반듯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인 미영 형님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집안에서 부모님은 치킨집, 곱창집, 닭갈비집 등 손에 잡히는 장사를 전전하시며 생계를 꾸리셨고 형님은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혼자 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밥을 차리고 혼자 숙제를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야 했던 살. 그렇게 형님은 대충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건 대충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겠지요. 미영 형님은 말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나한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기분 가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이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심함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동안 만들어진 방식이라는 걸 저는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영 형님은 완벽함을 추구했고 미영 형님은 자유로움을 갈망했습니다. 하영 형님에게 삶은 지켜야 할 규율의 연속이었고 미영 형님에게 삶은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평행선 위에 있었던 셈이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외교관이자 통역사 같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같은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갈등은 예고되어 있던 셈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셋이 모이는 날엔 늘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영 형님과 미영 형님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이상하리만큼 닮았기에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고 둘 다 자기가 이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집안의 셋째 아들과 결혼식을 마치고 난 그 다음에 겨울이 다가올수록 시댁 식구들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장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예년과 다를 바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30포기만 할 거야. 이제 허리도 안 좋고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그 간단한 30포기는 사실상 며느리들 간의 전면전 개시 선언이었습니다. 평소 사소한 가사 분담조차도 티격태격하던 두 형님이 김장이라는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행사를 두고 마주 앉는 날. 그 긴장감은 전쟁터의 전운처럼 집안 전체를 감쌌습니다. 하영 형님은 눈에 띄게 딱딱해진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제가 양념 준비는 맡을게요. 배추 절이는 스케줄도 제가 짤게요. 작년보다 하루 앞당기면 숙성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러자 미영 형님이 느긋한 표정을 유지한 채 그러나 단호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제가 양념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솔직히 너무 민폐였던 것 같아서요. 이번엔 좀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공기가 뻣뻣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웃으셨지만 눈동자가 바삐 흔들렸고 저 역시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배추 절임이 아니라 어머니의 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후 하영 형님은 특유의 치밀한 문서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목은 김장계획서. 절임 시간, 절임 순서, 절임 후 물기 제거 타이밍, 양념 농도별 배합비까지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형님은 반대로 헐렁한 낡은 공책 한 권을 들고 와 펴보였습니다. 거기엔 어머니가 과거에 구슬로 전해주셨던 듯한 레시피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고 간혹 느낌대로 그때그때 같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옛날에 알려주신 방식이에요. 요즘은 복잡하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간단하고 맛있는 게 최고죠. 하영 형님은 가만히 그 공책을 바라보았고 말은 없었지만 시선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김장 당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고나 할까요? 배추 절이는 단계에서부터 두 사람은 충돌했습니다. 하영 형님은 정확한 시간 간격으로 배추를 뒤집으며 소금의 농도와 분포를 체크했고 미영 형님은 손으로 한 줌 집어 맛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데요? 짭짤하니 익으면 딱일 것 같아요. 굳이 너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영 형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배추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빠르고 강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념 작업에서도 갈등은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영 형님은 정해진 비율대로 미리 준비해둔 양념을 섞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장은 정성이에요. 대충 하면 겨울 내내 가족들 밥상이 망쳐져요. 미영 형님은 살짝 웃으며 갈아 넣은 배를 양념에 더하며 말했습니다. 정성도 좋지만 감도 중요하죠. 음식은 손맛이잖아요. 오히려 너무 정해진 대로 하면 맛이 안 나요. 그 말에 하영 형님의 눈썹이 한쪽 올라갔고 양념을 담던 큰 그릇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살짝 거칠게 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작은 기침을 하시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영 형님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정갈했고 미영 형님은 거침없고 빠르게 손을 놀리며 자기 스타일대로 속을 채웠습니다. 속은 꼭 눌러야 해요. 공기 들어가면 발효가 제대로 안 돼요. 김치도 숨은 쉬어야죠, 형님. 너무 눌리면 숨 막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칼끝은 날카로웠고 둘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좁혀지기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시식 시간.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각각의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하영 형님의 김치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짜임새가 있네. 이건 익으면 아주 맛있겠어. 미영 형님의 김치를 드신 후엔 조금은 더 오래 씹은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바로 먹어도 좋네. 입에 촥 감긴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두 형님 모두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시선을 피했고 저도 모르게 물컵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중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김치가 더 낫더냐? 솔직히 말해보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좋은 대답이다. 너도 외교 감각이 있구나. 그날의 김장 대첩은 명확한 승자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며느리의 갈등은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던 김장 대첩이 끝난 지 오래지 않아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앞둔 몇 주 전 두 형님은 첩보 영화 주인공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영 형님은 남편에게 신문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스카프 몇 번 하셨지? 진주 좋아하시긴 해. 남편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무던한 성격이라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고개만 갸웃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영 형님은 그 대답에 숨을 고르고는 당신은 뭘 알고 사는 거야? 하고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아무거나 사도 좋아하시잖아라고 중얼댔지만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하영 형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어 다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영 형님은 친구들에게 전화 폭탄을 돌렸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올해는 내가 한 방에 끝내고 싶어. 친구가 그냥 봉투 드려라고 하자 그건 져주는 거야. 하고 절규했습니다. 사실 미영 형님은 평소에는 누구보다 털털하고 낙천적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는 뭐 어때 하고 넘기는 편이었고 별다른 집착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 행사나 첫째 형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물 얘기를 할 때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둘째 아주버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당신 평소엔 아무것도 신경 안 쓰면서 왜 이럴 땐 이렇게 과해? 형수님도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미영 형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다가도 금세 눈을 반짝이며 몰라. 그냥 이번엔 내가 이기고 싶어. 이번엔 절대로 안 질 거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미영 형님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꼭 이겨보고 싶은 무대가 하나쯤은 있나 보다 하고요. 하영 형님은 저에게 막내, 이번엔 내가 솔직히 말해줘. 어머니 홍삼 싫어하시지? 하고 캐물었고 미영 형님은 형님이 또 고급 스카프 사려는 것 같아. 우리 좀 신박하게 가자. 같이 편 먹을래? 라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생신 선물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의 결투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당일 두 형님은 마치 검투사처럼 현관에 마주섰습니다. 하영 형님은 반짝이는 쇼핑백을, 미영 형님은 거대한 종이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선물을 힐끗 보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스카프, 유산균, 홍삼, 마사지 쿠폰, 그리고 두 사람의 야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내어주신 과일을 씹으며 제발 오늘은 폭발만 나지 않길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곤란한 미소로 두 선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목에 걸었다가 유산균을 들어보았다가 다시 홍삼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르는 중개 같았습니다. 하영 형님은 잽싸게 스카프 선물을 들고 이건 오래 두고 써도 변색 안 된대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영 형님은 어머님 건강이 제일이죠. 몸이 좋아야 다 예쁘게 보여요.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 오늘만은 무승부 선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은조렸습니다. 식탁 위에 선물이 놓이고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하영 형님은 고급스러운 포장을 조심스레 풀어 어머니 목에 스카프를 걸어드렸고 미영 형님은 박스에서 유산균을 꺼내어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스카프를 만지며 곱다 하셨지만 유산균을 집어들 때 두 분의 시선이 번개처럼 교차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고등어 조림 한 점을 덜어드리는 순간에도 각자 선물을 다시 언급하며 우위를 점하려 애썼습니다. 하영 형님은 어머니 요즘 날씨에 목이 시리실까 봐요라며 스카프를 매만졌고 미영 형님은 아무래도 장 건강이 중요하대요라며 유산균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고 잠시 고민하더니 양쪽을 바라보며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엔 내가 누굴 고를 것 같냐는 장난기와 부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반찬만 집었습니다. 둘 다 정말 고마워. 마음이 다 느껴진다. 어머니의 말씀에 두 형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나 여전히 서로의 선물을 흘깃거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식탁 위 반찬보다 선물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끝자락에 앉은 삼형제는 밥을 집지도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첫째 아주버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면 좀 웃으면서 밥 먹으면 안 되나, 매년 이게 뭐람. 둘째 아주버님은 고개를 떨군 채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라 선언문이네. 누가 더 효심 깊은지 보여주는 대결장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셋째 아들인 민석은 제게 시선을 돌려나는 차라리 이번엔 둘이 대판 싸우고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미묘하게 기싸움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눈빛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민석 오빠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형님들은 왜 이러는 걸까? 선물 하나에 목숨 거는 것도 참 대단해. 민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솔직히 매년 이슈 보는 것도 좀 지치긴 한다. 미영 형님은 둘째 아주버님과 결혼했지만 우리 시댁에서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누가 봐도 푼수였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틀에 갇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정해진 룰은 싫어했고 정확한 예의는 귀찮아했고 완벽한 준비 따위는 뭐하러 하냐고 했습니다. 미영 형님은 세상의 모든 딱딱함을 가볍게 웃어넘겼고 그게 좋았고 편하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 식당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찌들어 돌아오던 어머니가 미영 형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영아, 우리 너무 힘들게 살지 말자. 즐겁게 살아야 해. 행복하게. 라고 했답니다. 그 한마디는 미영 형님의 평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영 형님은 편하면 된다는 말을 인생의 진리처럼 새기며 자랐습니다. 누구도 미영 형님의 옷차림에 잔소리하지 않았고 밥을 어떻게 먹든 방을 어떻게 쓰든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무관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영 형님에게 그건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정성껏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편하면 됐고 맛있으면 됐고 서로 웃으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영 형님의 편하면 되지라는 말은 단순히 귀찮아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밥을 먹으며 조용한 집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애써 피하려고 만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도 그랬습니다. 미영 형님은 둘째 아주버님을 만난 지 겨우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놀라고 친구들이 말리고 주변이 웅성거렸지만 미영 형님은 단 한 문장으로 모두를 정리했습니다. 인생 길어봤자 100년인데 망하면 다시 시작하지 뭐.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해. 오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해. 괜찮아. 둘이서 잘 살면 장땡이지. 그렇게 둘은 정말 세상 편하게, 가볍게, 자기들만의 리듬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아주 전형적인 한국 시댁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했고 격식을 따졌고 명절 아침은 5시 기상이 기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아침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어쩌니? 며느리가 제사 순서를 모르면 어쩌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영 형님은 정말 처음엔 많이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미영 형님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집에 가면요. 저는 아침 10시에 일어나요.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 형님은 아주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일찍 일어나면 사람이 늙어요. 건강이 먼저죠. 저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다 이런가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 형님은 아주 쿨하게 그냥 요즘 애들이 되기로 했습니다. 명절 음식? 대충. 청소? 대충. 시어머니 눈치? 안 봅니다. 미영 형님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리할 때 레시피? 안 보고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모임 시간? 늘 5분씩 늦었습니다. 그게 미영 형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깨지든 말든 뭐든 덤벼보든 말든 결국엔 시간이 다 알아서 정리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영 형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영 형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몸에 밴 사람이었고 정확해야 돼요가 철학이었고 원칙은 지켜야죠가 기본값이었습니다. 둘이 잘 맞을 리 없었습니다. 아니, 안 맞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유를, 한쪽은 원칙을 지키려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영 형님은 우리 집 며느리들 중 첫째였지만 미영 형님 다음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먼저 이 집에 들어온 미영 형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것 같은 모양새였겠지만 언제나 이 집안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영 형님의 아버지는 단순히 직업군인이 아니라 삶 자체가 군대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철저한 규율과 엄격한 원칙을 몸에 익혔고 집안에서도 그 기준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철저히 계획하며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운동을 마치고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모습은 아직도 하영 형님의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하영 형님의 집에는 언제나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소란을 피우면 즉시 꾸준히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규율을 지키는 게 곧 힘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하영 형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원칙 아래 자랐고 스스로에게도 늘 엄격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의 삶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그 모습도 아버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감정보다 실용과 질서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엄격한 가풍 덕분에 하영 형님의 아버지는 결국 별을 다신 장군이 되었습니다. 집안 내력은 엄격, 진지, 원칙을 뜻했고 이 전통은 자연스럽게 하영 형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영 형님은 늘 자신과 주변을 단단히 다잡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댁 가족 모임에서 하영 형님을 만났을 때 친정 이야기를 듣고는 왜 그렇게 단호하고 꼼꼼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영 형님은 무엇 하나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고 모든 일에 자기 기준을 세워두고 그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격함은 동시에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여기저기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동서 이 음식은 이 순서로 준비하는 게 맞아요. 하영 형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단단한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놀림 하나, 그릇 하나를 놓는 자리까지도 정확해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전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형님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미영 형님은 툭 던지듯 대답했습니다. 어딘가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반항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동서, 이 고기는 이 방향으로 썰어야 보기 좋아요. 하영 형님은 시선을 살짝 찌푸리면서도 정성스레 고기를 한 점 한 점 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군대에서 연습하던 정해진 동작처럼 정확했습니다. 젖먹기만 하면 돼요. 보기 좋은 건 형님이 하세요. 미영 형님의 말투에는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피곤한 듯 금세 표정을 감추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핑계 삼아 서로 견제하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심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 집안일 하나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고 그 틈에서 저는 가끔 둘 사이의 전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석 오빠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민석 오빠도 이제는 완전히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그 싸움이냐 하는 듯한 무표정으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날이면 집안은 마치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김치 하나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치 양념의 비율부터 시작해 어떻게 썰고 어떻게 담아내는지까지 서로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 상황이 가끔은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너무 다르고 서로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다투는 걸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일만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긴장과 웃음, 그리고 작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삼형제를 키우며 평생을 바쁘게 사셨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시아버지는 늘 묵묵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아들들이 다치면 밤새 병원에 함께 있었고 소풍날에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꼭 도시락을 손에 들려주고 학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면서 형제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셋은 평생 친구다. 아무리 싸워도 금방 풀고 평생 서로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셋은 성격도 취향도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달랐습니다. 첫째 민철은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부모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집안에서도 어른들의 신뢰를 듬뿍 받았습니다. 민철은 늘 정답을 고르는 사람,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민수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형처럼 부모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뭔가에 얽매이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둘째를 걱정하셨지만 민수는 모두의 걱정과 달리 가장 먼저 결혼했습니다. 셋째 민석은 형처럼 원칙주의도 아니었고 민수처럼 마이웨이도 아니었습니다. 늘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생기면 슬쩍 피해가고 싸움이 나면 농담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셋은 다르게 컸지만 어릴 땐 그렇게 잘 어울렸습니다. 함께 공을 차고 만화책을 돌려보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자랐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잘 챙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삼형제와 며느리들이 같이 모여 밥 먹고 함께 웃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 명절 때가 되면 다 같이 북적북적 부엌에서 웃는 그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들이 들어와 남자들이 가득한 집안의 윤활유가 되어주길 은근히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영이 첫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편하면 그만이라는 며느리. 뭐든 대충대충 밥 모양이 망가져도 맛있게 먹으면 된다며 웃어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영이 들어왔을 때는 어머니가 살짝 긴장했습니다.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 집안일도 제사도 늘 한치의 오차 없이 해내려는 그 꼼꼼함이 좀 과하다 싶었지만 든든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며느리들이 부엌에 같이 서면 어머니는 자꾸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죠?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서로 묻는 척 하면서도 눈치는 보지 않고 슬쩍슬쩍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영은 늘 단정하고 정확했습니다. 미영은 늘 자유롭고 유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도 상차림에서도 전을 부칠 때도 송편을 만들 때도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저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다 말고 종종 중얼거렸습니다. 저 둘이 저렇게 맨날 티격태격하면서 왜 굳이 꼭 붙어 다니는지 참. 어머니는 괜히 민석 오빠와 막내 며느리인 저를 힐끔 보곤 하셨습니다. 너희라도 조용히 있어서 다행이다. 셋이서 투닥대는 것보다는 둘이 푸덕거리는 게 낫지. 처음엔 어떻게든 말려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는 체념하셨습니다. 그래도 서로 안 보고 사는 사이까지는 되지 않겠지. 시아버지는 슬쩍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 집은 참 재미있는 집이지. 왜냐, 싸우는 것 같아도 서로 밥은 같이 앉아 먹거든. 그렇게 두 분은 며느리들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가끔 웃고 가끔 한숨을 쉬고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은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추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댁에서는 그게 조금 달랐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는 평화로운 가족 모임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추석이 곧 대전투의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민석 오빠는 늘 가볍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겠지. 설마 또 싸우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를 100번 넘게 접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설마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명절이면 고속도로가 지옥이 될 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이미 형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일찍 왔다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보다는 늦었지. 첫째인 하영 형님이 반갑다는 듯 웃었지만 그 웃음엔 늘 은근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영 형님의 내가 제일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때 둘째 미영 형님이 툭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또 형님 이기는 거 싫어서 늦게 온 거예요. 일부러요, 일부러. 익숙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인사부터 대결이었습니다. 민석 오빠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대박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투, 송편 만들기. 명절의 시작은 송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둥글게 둘러앉아 송편을 빚자고 하셨고 저는 조용히 손놀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째 형님의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동서, 송편은 이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너무 얇으면 터지거든요.
하영 형님은 제 송편을 슬쩍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송편은 조금 얇았습니다. 그냥 얇은 게 제 취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형님, 요즘은 얇은 송편이 인기라던데요. 얇아야 맛있죠. 미영 형님이 제 송편을 들어 어머니께 보이며 웃었습니다. 너무 얇잖아. 어머님, 이건 속이 다 비칠 것 같아요. 하영 형님이 송편을 집어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송편은 얇아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 치아에도 부담 없고요. 미영 형님은 어머니를 향해 능청스럽게 윙크까지 했습니다. 저는 살짝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송편을 집어드셨습니다. 부드럽고 괜찮네. 어머니가 누구 편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영 형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투, 전부치기. 이어지는 전쟁은 전부치기였습니다. 이건 명절의 핵심 전투였습니다. 손놀림, 불 조절, 전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경쟁 포인트가 됐습니다. 동서, 저는 색깔이 곱게 나와야 해요. 밀가루 너무 묻히지 말고요. 하영 형님은 밀가루를 탈탈 털며 정석적인 전 부치기를 시범 보였습니다. 형님, 밀가루 없으면 전 부치다 다 터져요. 저는 찐득해야 맛있어요. 미영 형님은 밀가루를 듬뿍 묻혀 후다닥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불 넘으세요. 이러다 타요. 형님, 약불로 하면 기름 다 먹어요. 그럼 더 안 좋아요. 둘은 프라이팬을 하나씩 점령한 채 각자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간 타닥타닥 튀는 소리와 함께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두 전을 번갈아 가며 드셨습니다. 이쪽은 바삭하고 이쪽은 부드럽고 둘 다 괜찮네. 어머니의 절묘한 중립 외교. 하지만 형님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투, 제사상 차리기.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제사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명절 대첩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동서, 제사상은 이 순서로 올려야 해요. 저는 여기, 나물은 저기. 하영 형님이 정확한 순서를 읊으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인터넷에 보면 다 순서 바뀌었어요. 요즘은 간소화가 대세라니까요. 미영 형님은 아예 다른 순서로 상을 차리며 맞받았습니다. 동서, 그건 어머님 집안 전통이에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형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어플로도 제사 순서 찾아요. 동서, 어머님이 하시던 대로 하는 게 맞아요. 형님, 저는 그냥 요즘 방식이 더 좋아요. 간단하고 깔끔하잖아요. 둘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각각 들고 있던 전을 서로 다른 자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진짜 이 집은 전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조상님도 너희들 구경하면서 심심하진 않으시겠지. 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두가 잠시 얼어붙었지만 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어머니도 이 상황을 은근히 즐기고 계셨습니다. 민석 오빠가 제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찍어야 한다며 제목은 며느리들의 전쟁, 추석 대첩이라고 했습니다. 소란스러운 명절이 지나고 다시 평범한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말은 우리 가족에게 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티격태격, 시시콜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만 적어도 이날 아침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모처럼 시댁 식구들이 모여 함께 아침을 먹던 그날 햇살이 부엌을 따뜻하게 비추고 어머니는 흐뭇하게 식사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려나? 그런 기대를 품은 것도 잠시였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준호는 왜 밥 먹으러 안 들어와? 순간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준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아, 준호 어디 갔어? 미영 형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가벼운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몰라요. 아까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었는데 그 뒤로 못 봤어요. 서연이의 대답에 미영 형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준호가 놀이터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 그 짧은 말이 마치 불씨처럼 집안 전체를 태워버렸습니다. 준호는 둘째 미영 형님의 금지옥엽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의 장손, 시어머니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 미영 형님이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끔찍이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씩씩해서 다들 귀여워했지만 미영 형님에게 준호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그 순간 모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동네 놀이터, 슈퍼, 친구 집, 공원, 학교 운동장. 온 동네를 뒤졌습니다. 미영 형님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첫째 형님 하영 형님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길 건너가 봤어? 슈퍼는? 학교 운동장은? 거기 다 찾아봤어요, 형님. 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동네 가게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시장 골목, 공원, 산책로까지 다 뒤졌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햇살은 이미 저물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지쳐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영 형님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 때문인가 봐. 오늘 아침에 내가 준호한테 화냈거든. 그게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나 몰래 어디 간 거야. 어떡해. 준호 없어지면 어떡해. 미영 형님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불안과 자책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 하영 형님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무조건 찾을 거야. 준호는 우리가 꼭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어쩌면 형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장 어른답게 굴던 첫째 형님도 이미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온 동네를 덮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첫째 하영 형님을 꼭 닮아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을 살뜰히 챙기고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은 늘 어른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서연이는 가족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누구보다 침착하게 기억을 더듬으며 작은 단서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전에 나한테 말했어요. 자기 비밀기지 있다고. 큰 산에 동굴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거기 갔을지도 몰라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큰 산. 뒷산을 넘어 이어지는 깊은 산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소문이 떠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낮에도 숲이 워낙 울창해 빛이 잘 들지 않았고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방향을 잃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수없이 당부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는 담력 훈련을 한다며 몰래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어른들에겐 늘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준호가 거길 혼자 갔다고?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두 손전등을 움켜쥐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산길.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나뭇가지가 옷을 잡아당겼지만 모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경찰과 구조대도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미영 형님과 하영 형님은 서로 부축하며 준호의 이름을 끝없이 외쳤습니다. 준호야, 제발 대답 좀 해.
준호야. 첫째 형님과 둘째 형님,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 퉁퉁 부은 눈. 이미 그들은 며느리도 형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였습니다. 어느 순간 미영 형님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못 찾으면 어떡하지? 준호 못 찾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저기서 소리 들려요.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약하게 흐느끼는 소리. 준호야. 미영 형님은 맨발로 뛰다시피 달려갔습니다. 하영 형님도 저도 경찰들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바위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영 형님이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준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미영 형님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영 형님은 조용히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서연이 덕분에 준호 찾았다. 미영 형님은 울면서 첫째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정말로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서연이가 동생을 찾았으니까. 그날 평생 으르렁대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둘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엄마들의 마음이 서로 통했던 걸까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과 오해가 그 순간만큼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같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화해처럼 따뜻하고 담담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끔씩 티격태격했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영 형님은 여전히 깔끔함을 강조했고 미영 형님은 여전히 편하면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의 방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서로의 든든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평화유지군입니다. 명절이면 저는 조용히 민석 오빠 팔을 툭 치며 말합니다. 오빠, 또 시작이야. 민석 오빠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늘도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다투고 화해하고 또 다투면서도 결국엔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치를 겁니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작은 폭풍이 불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툼이 끝나면 결국 서로를 챙기고 웃어주는 사람들도 바로 우리라는 걸. 저의 시댁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까지 모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